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이 오늘 첫 회담을 갖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여야는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시각차를 보여서 추후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인터뷰에서 짚어봅니다. 대학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폭발 화재 여파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배 보상 문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궁금한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코너에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 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오늘 상견례 겸 회동을 갖고 폭염 대책 등 민생 대책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그 언급한 그런 거 포함해서 뭐 간호법이라든지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든지 여야 견해차 크지 않은 이제 법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8월 국회 처리가 우리 손수조 대표님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할 것 같고요.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너무 덥죠. 너무 덥고 짜증도 많이 나시고 뭐 이렇게 지치고 한데 정치 보면 더 짜증 나시죠. 늘 야당은 뭐 자꾸 특검 무쇠가 돼서 특검하자 그러고 대통령실은 계속 지금 최고치 거부권을 갱신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반목하는 모습, 이 정국이 다 이렇게 마비된 모습 너무 싫잖아요. 근데 좀 쿨하게 정말 여야가 뭔가 합의됐습니다라는 이런 뉴스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뭐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 뭐 고준위법, 구하라법 등등 어떻게 보면은 뭐 간호법 같은 거는 한번 거부권이 있었지만 다시 이제 정부나 여야가 다시 합의해서 뭐 피해 간호사 합법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이제 여당이 좀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한 부분이고, 뭐 고준위법 같은 경우도 용량에 대한 게 조금 여야 의견이 달랐지만 또 여당이 어느 정도 좀 양보한 면도 있고 또 야당도 양보한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조금씩 한 발 물러서면서 크게 이견이 없는 법들은 좀 통과가 되는 좀 그런 쿨한 소식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이동학 위원님.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총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모습 자체가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라 이렇게 해왔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정치를 좀 열심히 하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반목 속에 있었는데 이견이 없는 것들은 다른 것에 결부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뭐 경쟁이 생기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생기게 되면 다른 법안들도 거기에 그냥 다 연결시켜가지고 아무것도 통과되지 못했던 모습들이 보였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8월 내에는 좀 통과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좀 보여주고, 차제에 저희가 대선하면서도 공통으로 공약했던 것들이 꽤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공통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여야 협의체도 만들어지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여야 공통 공약 추진단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앞에 이제 추릴건 추려가지고 바로바로 통과시키면서 사실 좀 이 민생을 좀 돌보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공통 공약 추진단 이름 좋네요. 그죠? 자, 이런 가운데 특히 역대급 증시 폭락 사태 계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투세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 하자고 민주당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도 공개 토론하겠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민주당이 이걸 수용할까요? 저는 지금 이런 토론을 한다는 건 굉장히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입장을 나가서 토론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네. 좀 지도부가 약간 지금까지 원칙을 좀 고수하는 것 같고 사실 그 이재명 전 대표 여기에 네. 되게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준도 원래 5천만 원 이상을 벌 때 20% 소득 세금을 물리는 건데 이거를 지금 뭐 1억까지 올리자 뭐 이렇게 유연한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찌 됐건 이것이 3년 전에 입법이 됐고 네. 한번 유예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증시라든가 뭐 경제가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고 하는 원칙 그리고 선진국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세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 어렵다고 여기 세금 안 물리고 부동산 어렵다고 부동산 세금 깎아주고 그럼 도대체 나라를 어디에서 그럼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토론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과 이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요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수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토론을 하자는 것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동학 최고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그렇게 없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거를 걸고 넘어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투세 같은 경우도 결국이 세금 문제고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최근에 그런 증시 폭락이라든지 1,400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울분이라든지 우려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야가 토론을 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입장,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나오든 박찬대가 나오든 사실 메신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급이 뭐 누구든 간에 어쨌든 이 메시지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의 의견이 지금 통일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토론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또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절대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또 주의고요. 내부에서 아직 토론이 덜 된 것 같다라는 것이 저는 맞아 보여요. 다만 이 금투세 관련해서 제가 유의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은 뭐냐면 이것을 부자들에게 뭔가 이득을 주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세금 뭐 소득에 있는 것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그 명제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주식이라는 거, 이 주식장이라는 것은 결국 꿈을 먹고 산다고 누가 표현을 했고 어떻게 보면 심리로 움직이는 곳인데 금투세가 시작이 돼버리면 이 외국 투자자들의 거대 자본이 빠져나가고 드러나가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가 너무나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막는 것에 대한 얘기가 토론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부자 감세다 막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면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세원 문제도 좀 걱정은 되긴 되는데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도 오후에 정부가 금투세 강행하면 1,400만 이 개미들 일반 국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예측을 좀 해보면 지금 14만 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거든요. 13 거의 1%입니다. 1,400만 명의 1% 정도고요. 이 세원은 한 4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이 법을 얘기할 때 단순하게 그냥 세금만 걷자, 더 걷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거예요. 거래세는 지금 0.234% 정도 걷는데 이거 한 절반 정도로 낮추면서 거래는 더 거래에 따라서 뭐 거래세를 더 내지 않고 좀 덜 내고 대신 이것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경우 그 대상자들이 지금 14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부자 감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1조 지금 2조 3조 다 아까운 돈이 이게 4조 원이나 되는데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조
21조였잖아요. 근데 올해 세수 결손 20조 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상반기 대출금만 해도요. 정부가 돈을 아끼겠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상반기에 91조를 한국은행에서 돈을 꿔왔습니다. 그리고 7월에만 지금 거의 13조 5천억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전 재정에 맞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하면서 건전 재정하겠다. 지금 건전 재정할 돈도 없어요 이제. 자, 그 문제는 이제 종합적으로 또 추후에 차차 얘기를 하고요. 자, 제가 이런 그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주요 당직 인선 마치고 친정 체제 어느 정도 구축한 한동훈 대표가 들고 나온 게 민생입니다. 뭐 세금 문제, 뭐 어떤 물가 문제 이런 것도 당이 그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먹사니즘이라는 얘기를 했죠. 민생 문제에 주력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묘하게 두 분이 사실 그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 이제 민생을 되게 강조할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쟁은 따로 하되 민생 부분에선 정책 결정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손수저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먹사니즘도 그렇고 또 한동훈 대표의 이제 무조건 민생,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하겠다 이런 모든 메시지가 사실 네 우리 이제 민생의 이제 초점에 맞춰지고 있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는 방향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늘 이때까지 21대 국회가 뭐 특검이나 뭐 이런 거부권이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안 좋게 물들지 않았습니까? 사실 22대 국회의 초반도 그렇게 얼룩졌죠. 근데 하지만 한 번에 이제 두 당의 거대 양당의 대표가 바뀌면서 새로운 뭔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면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굉장히 좀 허니문 시기예요. 지금 딱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이때 야당에게 이제 던지죠. 정책 하자. 우리 민생 얘기하자.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한동훈 대표도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이 뭐예요. 이 얘기를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도 이거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민주당도 그래 맞아요. 같이 토론 필요하는 건 토론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문화가 바뀌면 너무 좋겠는데요. 예.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나서 무드가 좀 좋아지는 무드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정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정쟁은 정치인들만의 이익 관련된 거였어요. 서로를 잡아 가두는 거 뭐 이런 것들. 근데 국민들이 그런 모습은 아마 보기 싫었을 거예요. 누가 잡혀가든지 간에 누가 정말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이 있으셨을 것 같고 한동훈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25만 원법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맞장구를 쳐주면서 결국에는 지금 손뼉 소리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간호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도 회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되면 또 당 대표들 간의 회동도 저는 자주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뭔가를 하나씩 역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주 만나는 모습, 자주 소통하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국민들께 이렇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질문하려던 거를 우리 이동학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손수저 대표께 말씀드리면 이제 그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맞짱을 쳐준다는 얘기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랬다고 해요. 그 필리버스터 이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이거에 필리버스터 하려고 하니까 주위 분들한테 우리가 소외계층의 지원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좀 여당으로서 그냥 반대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손수저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원외기 때문에 그나마 대중적인 시각을 아직 갖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맞는데 우리 얘기하는데 뭐 막갈까 이런 분위기였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를 조금 시각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25만 원 이렇게 현금성 살포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론도 이제 그게 아니고요. 근데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필리버스터하고 지금 우리 필리버스터를 지금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무래도
여소야대 국면에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계속 이렇게 필리버스터하고 무제한 토론하면서 반대만 하는 모습 말고 우리 할 말만 하는 거 말고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소외계층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당이 그러니까, 그 가급적 대안을 내놔야 그렇죠. 되는데 난 되게 의미가 있어 그렇죠.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 대안을 냅시다 해서 지금 뭐 폭염, 전기료 인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전기료 인하 이런 부분은 뭐 현실적인 문제 물론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라든지 뭐 기존에 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야가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의 고리고리를 찾아간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냥 오늘 나온 대통령실 입장은 입장 없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휴가 가 있고 뭐 하니까 뭐 가타부타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오늘까지는 입장 없다인데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또 뭐 이재명 대표도 방송 토론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을 했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취지 같은데 영수회담 조만간 어떻게 보면 2차 영수회담인데 네. 성사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 무드라면 충분히 9월 달 아마 명절 앞두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25만 원 법도 얘기했지만 그 네. 25만 원 현금을 주는 건 아니고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소상공인 살리자는 거예요. 지금 돈이 돌질 않고 소비가 위축되어 있고 그냥 기업에서 물건 만들어내도 팔리질 않으니까 결국 고용에서 굉장히 타격이 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야당에서 일단 25만 원 지원법을 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맞지 않다 그러면 저희는 선별적으로라도 좀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25만 원이 아니다. 그러면 10만 원도 제시를 해도 좋겠고요. 그리고 전 국민이 아니라 뭐 하위 뭐 몇 %로 하자. 이렇게 이제 대한 이렇게 티키타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이 그게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지도부 얘기입니까? 그런 정도의 컨센서스도 전 있다고 일단 그 그런 정도 분위기도 유연성은 있다 그렇습니다. 그거죠? 그걸 제가 예.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 그 예. 정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행 권력은 결국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거니까 저희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당을 위한 제안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위한 제안이잖아요. 그 제안에서 얼마든지 변형을 할 수 있으니 제발 이 여당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의 민생이 어려우니 실천적인 뭔가를 보여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 좀 중요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뭐 10만 원이든 아니면 그 대상도 전 국민이 아니든 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정부 여당 그 입장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그 시각도 일반적으로는 있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서로 이렇게 그 주고받으면서 뭐 약간 금액이 축소되고 대상이 축소되더라도 그런 건 좀 논의를 해볼 가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전 최고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이런 이동학 전 최고님 같은 분이 지도부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왜 안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당이 지금 전 국민 25만 원을 하자는 게 아니라는 지금 얘기잖아요. 그런 컨센서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국힘에서는요. 선별적으로 정말 힘든 지금 당장 1, 2만 원이라도 힘든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한테 지원할 생각 저는 있다고 오히려 전하고 싶고 충분히 받을 그런 정도의 컨센서스 있다고 저는 또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의 서로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면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동학 전 최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국가의 재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결국 지금 이 돈이 드는 문제도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머리 싸잡고 전 국민 25만 원 이게 아니라면 선별적으로도 하자. 하위 몇 프로 하자. 얼마 하자. 이런 얘기가 세부적으로 가지치기 돼야죠. 네. 민주당이 2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내일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번째 발의된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이정호 전 대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도돌이표 특검 전국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그럼에도 3번째 특검법 발의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에 계속 맞서려고 하는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 도대체 이게 안 바뀔 것인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결국 민심 플러스 당심까지 업어서 이제는 민심뿐만 아니라 당심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 변화하라고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변화 자세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모 의원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대통령실에서 본인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모르는 어떤 뒤에 어떤 힘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계좌를 관리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분까지 결국엔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수사선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가타부타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로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뭐 안보를 정말 중시하고 뭐 지금 대통령께서는 휴가 가가지고 해군 티셔츠 입고 다니시는데 지금 그럴 때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에 대한 행동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손수조 대표님께는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안은 시간 끌기용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약속한 대로 당 내부에서 특검법 논의해서 발의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득 과정에서 별 문제 없이 이게 관철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네. 네. 요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여야 입장차도 굉장히 큰 문제고 또 국힘 내부에서도 입장차가 또 조금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국힘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어쨌든 이제 정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 지도부 입장에서는 제3자 특검법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소속 의원들 입장에서는 제3자 특검법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근데 한동훈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죠. 좀 대안을 내고 싶어 하고 뭔가 물꼬를 트고 싶어 하죠. 털고 지나가고 싶다는 그렇죠. 건데 네. 근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야당도 또 지켜보면 웃긴 게 정리가 또 안 됐어요. 이것도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뭐 메시지랑 그러니까 이거를 한동훈을 이 제3자 특검법을 받으면 한동훈을 키워주는 격이 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한동훈의 어떤 그런 이간질 같은 것도 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이 정리 안 됐어요. 지금 보면 제3자 특검법을 한동훈표 특검법을 받을지 말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리무중 상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야당 입장은 야당 입장으로 차치하고 국힘 내부에서는 원외의 한동훈 대표가 과연 원내 국힘 소속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그 리더십의 이제 바로미터가 돼버렸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만약에 그런 어떤 뭐 저항이랄까요 이런 내부 설득 과정을 거쳐서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민생법안처럼 야당에서는 이거를 좀 절충을 시도할까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동훈 대표가 왜 시간 끌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게 뭐죠? 특검법이 안 나왔습니다. 특검 법안을 내야 돼요. 10명이라도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내야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지 않고 입으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제3자 특검법이든 뭐든 내기만 한다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안 내니까 저희가 또 세 번째 특검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싫다 그러면 제발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국민의힘은 야권이 제기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고명 로비 의혹 등을 사기 탄핵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꾸렸습니다. 손수조 대표님, 태스크포스 구성 배경 뭔가요? 네, 국힘 입장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혹을 왜곡 증폭시켜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걸로 이제 몰아가려고 한다라고 지금 보는 시각인 것이고요. 내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제 이 김 변호사라는 단톡에 있었던 그 김 변호사가 결국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이 김 변호사가 이제 야권 인사들과 관여해서 뭐 이제 고발을 하고 한 부분에서 야권 인사들과 뭔가 관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기 탄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심지어 조배석 의원이 TF에 참여하고 있는데 탄핵은 정말 엄격하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탄핵 남발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이동학 의원님? 제가 이제 이거 보니까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본인이 방구 껴놓고 딴 사람들 이렇게 착 쳐다보면서 의심하는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연상돼요? 드는데, 아니 도대체 지금 유가족들의 마음은 좀 헤아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머니의 편지가 1주년 이전에 1년 전에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직접 편지까지 다 쓰면서 설득 편지까지 했잖아요. 근데 정치권이 이걸 못 받아 안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프지 않을지 혹은 맞지 않을지 사망하지 않을지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군 상황이라는 게,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거기에 지금 대통령도 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탄핵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거는 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어찌됐건 이것은 진실을 향해서 결국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대국민들에게 결국에는 이 정부가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내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걸 좀 되살리자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검찰이 지난 1월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더군다나 그 사건 연루자뿐만 아니라 되게 이 일반인들까지, 그다음 전화 통화 목록 자체를 완전히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건 3천 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만 하더라도요, 거의 한 130만 건을 조회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 이게 공수처가 35건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3천 건이 훨씬 넘는 숫자로 됐다고 한다면, 일종의 야권에서 뭐 이거를 전화 통화 목록으로 일종의 지도를, 야권 사람들을 어떤 지도를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럼 차후에 관리하기가 정말 좋잖아요. 누가 누구랑 연결돼 있고 누가 누구랑 통화하는 사이고. 그래서 검찰 권력이 저는 너무나 크게 사유화되어 있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과잉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지점들을 우려합니다. 손수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이 통신 이용자 정보가 이제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었던 사실은 사실 지금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몇 건 이거 따질 것도 없이요. 문재인 정권이나 지금이나 늘 있었던 문제고 늘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적 장치가 지금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너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퇴근 경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사고 난 곳도 있는데요. 내부 순환도로 성산 방향 홍지문 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마장램프부터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이후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에서 짧게 막히고요. 북수원 3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동군포부터 밀립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원주 휴게소 2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더 가서 대저 분기점부터 삼락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론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4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바쁜 일상 속에 정보를 주는 우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를 2024 파리올림픽이 종반전에 들어섰습니다. 온 국민들이 우리 선수들의 활약에 환호와 격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는 참가 선수들 옆에서 보이지 않게 활약하는 제3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AI 신기술입니다. 경기력 분석, 심판, 선수 보호 등의 인공지능 AI 기술이 폭넓게 활용되면서 파리올림픽은 사상 첫 AI 올림픽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책임 연구원과 함께 AI 기술의 경연장이 된 파리올림픽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김아람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번 2024 파리올림픽을 가리켜서 사상 첫 AI 올림픽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유는 뭔지 좀 잘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번 파리올림픽이 첫 AI 올림픽이다 이런 별명을 달고 있는데 네. 그동안 이 올림픽에도 AI 기술들이 사용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좀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되었는데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번에는 정말 대회 전반, 운영 전반에까지 확대해서 개최하는 첫 번째 올림픽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체조 경기장에서 심판과 함께 AI가 판정을 내리는 데 네. 도움을 준다든가 혹은 선수들의 트레이닝을 도와준다든가 심리 관리, 뭐 심지어는 공연장 이런 경기장의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까지도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3의 선수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정말 그 표현이 딱인 것 같습니다. 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으로서는 어쨌든 처음이다. 우리가 AI라는 게 우리 어쨌든 생활이나 우리 곁에 왔다는 거는 좀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으로서는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원래 IOC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네. 지난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음 올림픽은 정말 AI를 적극적으로 아주 전반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개최하는 첫 번째 올림픽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또 여쭤볼게요. 그간 일부 스포츠 종목에서 AI를 접목한 사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전반에 AI 도입한 건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주 보는 리그 경기에서도 AI 기술을 많이 써요. 예를 들자면 프로야구 경기를 보시면 이 스트라이크 존을 판별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AI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판별을 하는 거고요. 뭐 축구에서 오프사이드 판정을 내릴 때 이럴 때에도 AI 기술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발끝만 담그고 있었던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AI 속으로 다이빙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안뿐만 아니라 경기장 바깥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운영, 뭐 심판, 선수들을 관리하는 측면 모두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AI를 통한 실시간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도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기치를 또 내세우고 있어요. 네. 뭐 그것 때문에 선수단의 숙소에 에어컨이 없다 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만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지금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어디에선 절약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도 AI가 사용이 되면서 친환경 올림픽에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AI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게 뭐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이전부터도 있었겠지만 좀 더 정밀한 건 또 AI일 수도 있어서 남자 100m 결승전 그 상황을 보니까 미국 선수가 0.0005초 차이로 이겼더군요. 네. 와, 그것도 아마 AI 그 정밀한 기술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지난 4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이번 파리올림픽의 AI 어젠더를 발표하면서 크게 두 가지 틀을 제시했다고 해요. 하나는 선수를 위한 AI 조력 그리고 경기 중 판정에서 AI 활용 뭐 나머지 다양한 거 있겠지만 큰 두 개의 틀은 이거로 보고 이제 조목조목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선수 경기력 향상이나 분석을 위해서 어떤 AI 기술 도움을 받고 있나요? 네, 대표적인 것으로는 AI 기반의 맞춤형 이제 트레이닝 시스템, 훈련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AI에게 선수들의 과거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떤 자세로 경기에 임하고 어떤 기록을 내고
되고 환경에 따라서는 어떤 변동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쫙 학습해 놓은 다음에 선수들한테 좀 더 개인화된 최적의 훈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각 선수마다 마치 개인 전담 코치가 붙은 것 같은 그런 효과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는 경기 분석 시스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테니스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AI가 이 선수의 서브 속도, 각도, 공의 회전 속도, 코트에서 받는 위치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 그랬을 있습니다. 때 상대방이 내 볼을 어떤 각도에서 했을 때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뭐 이런 통계까지 다 합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코치 입장에서는 자기를 완전히 이제 대신해서 눈과 귀가 되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기를 운영을 할 때에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딥러닝 비전 인공지능 코치라는 게 있는데 이 선수들의 훈련 영상을 자동으로 편집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궁이라고 한다면 활을 시위에 넣고 당기고 이 쏘는 이 지점들을 AI가 파악을 해서 알아서 중요한 부분의 영상을 편집해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세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코칭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언뜻 지금 우리 연구원님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골프 선수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세컨샷, 어프로치, 뭐 피칭, 그다음에 뭐 그 뭡니까 그 퍼팅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경기장에 갔을 때 어떤 특성의 경기장에 갔을 때 세컨샷이 좀 실패가 많아서 그럼 어느 방향으로 이런 것까지 다 합산해서 하면은 그렇죠. 그 훈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뭐 바람의 방향, 뭐 조명, 온도, 습도 아마 그러니까요.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양궁 선수들도 AI 양궁 로봇과 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AI 기술이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과연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 이것도 또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요거는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네네. 같습니다. 뭐 양궁은 대표적으로 정말 협회에서 훈련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양궁 로봇도 이 현대자그룹에서 개발한 로봇이에요. 그 단식 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발 화살 쏠 때 20초가 주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 훈련된 로봇의 경우도 20초에 한 번씩 화살을 쏠 수 있게 훈련이 됐어요. 실시간으로 센서를 통해서 바람의 속도와 방향 같은 걸 읽고 오조준이 필요하면 오조준까지 해서 정확하게 이제 관역에다가 활을 쏘는 그런 로봇인데요. 실제로 올림픽 가기 전에 진천 그 선수촌에서 2차례 정도 국대들과 연습 경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결론은 로봇이 이겼습니다. 우리 국대를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 국대가 정말 이기기 쉽지 않은 상대잖아요. 이번에 이세돌도 아니고요. 네, 전 와. 종목을 석권한 선수들인데 사실 이 세계적인 궁사들의 그 평균 점수를 내보면 저는 지금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놀라셨죠? 네. 이 세계적인 궁사들의 평균 점수를 보면 약 9.2점에서 9.5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이 로봇이 9.65점을 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인간보다는 정말 잘 쏘는 그런 로봇인 건데 이 로봇과 반복 훈련을 하면서 선수들이 더 정교하게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사격의 김혜지 선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남녀 양궁 대표 선수들이 보여준 놀라울 정도의 안정적인 심장 박동수. 이거 보면서 이런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 이런 걸 가지는 배경에도 혹시 AI 지원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AI가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어떤 도움을 줍니까? 네, 물론입니다. 먼저 이 심박수 측정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양궁 경기 보시면서 그 김우진 선수의 심박수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잠자면서 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는데 그 올림픽 현장에서 심박수 측정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하나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이게 AI를 통해서 하는 건데 얼굴을 비디오로 찍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심장이 뛰게 되면 미세하게 혈관에 피가 흐르게 되잖아요. 표정으로 얼굴에서 드러난 심박수예요? 네, 근데 표정이 아니라 혈관에서 드러난 심박수예요. 혈관. 네, 이 미세 혈관들이 퍼져 있는데 심장이 뛸 때마다 이 피 때문에 혈관이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잖아요. AI가 그걸 잡아내는군요. 그걸 잡아내서 심박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대박이다. 정교한
필요한 그런 예. 기술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생체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것도 이게 측정이 돼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지수를 쭉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선수에게 코칭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심리 안정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 AI가 선수들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도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선수가 뭐 목소리가 유난히 떨린다 혹은 어떤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상태를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그런 것들 기반으로 멘탈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AI로 선수들의 멘탈 코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선수들 지원하는데 AI 챗봇 활용된다고 합니다. 챗봇이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죠? 네, 이번 이제 파리올림픽에는 선수들 전원에게 그 GPT, 애슬릿 GPT라고 하는 챗봇이 제공이 됐어요. 이게 인텔과 프랑스 스타트업인 미스트랄 AI라는 곳이 합작해서 개발한 챗봇이고요. 네. 선수들이 24시간 내내 이 챗봇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경기 일정, 전체 일정과 훈련 계획, 식단표 이런 것들을 AI와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선수가 이 챗봇한테 내일 첫 번째 경기 시간이 언제지? 그러면 내일 첫 번째 경기는 10시에 있으니까 한 8시 전에는 기상해서 가벼운 러닝 같은 걸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선수들이 나 너무 긴장이 돼서 잠이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챗봇한테 이야기를 하면 좀 호흡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명상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든지 잠자는 것도 도와주네요.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선수들의 전반을 좀 케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요즘은 심판 영역에서도 AI 기술도 활용된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축구, 야구, 육상 등인데 이번 올림픽에서 좀 더 진보된 기술 선보인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육상 사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른 종목에서도 정말 밀리초 수준의 이런 그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는 기술들이 AI 덕분에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기존에 이제 VAR 시스템이 있는데 뭐 오프사이드 판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에는 위에서 바라보는 카메라 혹은 옆에서 바라보는 카메라 이런 걸로 이제 판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거를 입체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정확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냥 기존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선과 인체의 어떤 골격 같은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것을 판정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체조 경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데 체조는 굉장히 순간의 동작만으로도 많이 판정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근데 손의 어떤 신체의 각도, 회전하는 뭐 속도, 채공 시간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심판들이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더 맞는 올바른 판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중계 기술 쪽 한번 볼게요. 시청자들에게 최고 화질과 극적인 장면 전해드리기 위한 각 방송사들의 중계 기술 또한 이제 나날이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AI 활약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네. 원래 기존에 생중계로 막 경기를 하면 하이라이트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 데까지 사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어느 부분이 좋았다 나빴다를 네. 사람이 판단해서 잘라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텔에서 자동 하이라이트 생성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주요 순간들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굉장히 빠르게 편집해서 경기가 끝난 직후에 바로 그걸 보여줄 수 있게 준비를 해주고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육상에서 세계 신기록이 나왔다. 그러면 즉시 이 장면을 포함해서 슬로우 모션까지 그리고 앵글까지 고려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편집해서 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건 중계 서비스를 개인화했다라는 네네. 거예요. 이 NBC에서 피콕 서비스라는 걸 AI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유명 그 스포츠 캐스터가 있습니다. NBC? 네, NBC. NBC죠? NBC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유명 캐스터의 목소리를 딥보이스로 구현을 해서 네. 이 맞춤형 하이라이트 플레이리스트를 매일매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할 만한 스포츠 경기에 좋아할 만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네.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내가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D 입체 방송 서비스, 시각적 현장성 재현하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번 올림픽에서 AI 역할은 단순한 기술의 과실을 넘어서서 재미와 안전을 동시에 이뤄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이제 맡았다고 합니다.
선수 보호를 위한 조치로 AI 기술이 적극 활용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주목할 만한 점은 AI를 활용해서 선수들의 온라인 괴롭힘을 방지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파이팅을 보내주고 계시지만 악플도 많은가 봐요. 예, 일부의 경우에는 선수들에게 정말 정말 입에 왜 담지 그래, 못할 정말. 예. 그런 악플들을 달기도 하는데 예. 이 AI 시스템이 35개국의 언어로 이 악플을 판별을 합니다. 와. 네, 그래서 이걸 탐지하고 좀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의 후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100%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악플들을 캐치를 해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대응을 해준다. 네, 하고 있고요. 예. 또 경기장 안에서는 선수들의 안전, 신체적인 안전을 좀 보호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육상 선수가 있는데 달리기 자세가 좀 평소와 다르다라고 하면 뭐 오른쪽 발목 쪽에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상을 방지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악플 대응 말씀하시니까 선수들 악플 대응 연예인들이 솔깃하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그죠?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유 당장 알아볼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AI 역할은 단순한 기술의 과실을 넘어서서 방금 말씀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올림픽 참가 선수와 임원은 물론 수백만 명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프랑스 정부가 급기야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이제 안전보장 얘기인데 안전보장을 위해서 AI 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군중 감시 허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 CCTV 시스템입니다. 이 사실 올림픽 기간에 뭐 테러 예고라든가 이런 위험한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또 해킹도 있지만 이제 물리적인 위험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도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 감지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장 인근 혹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 누군가가 되게 수상한 검은색 가방을 놓고 갔다.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움직임을 포착해서 센터에다가 알림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테러를 좀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약간의 이제 불호도 있는 부분인데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이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이고 있다 하면 동선을 추적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정보를 센터로 전송을 하는 거죠. 안전을 위해 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음성 인식 기술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명, 총소리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때 실시간으로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렸다 하면서 경찰이나 지원 인력을 보낼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도 AI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약간 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AI 이용한 감시 기능 이제 강화되다 보면요. 나중엔 AI를 통한 시민 감시가 너무 일반화되고 일상화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AI가 우리의 생활을 결국은 통제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이제 나올 만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개인이 AI에게 상시적으로 감시당한다는 이런 뭐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AI가 소수 민족들을 잠재적 용의자로 이제 식별해서 인종과 국가 간 갈등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현재 기술 수준으로 볼 때 AI의 판단력과 정확성 얼마나 믿을 만한지 이로 인한 어떤 인간이 계속 감시당하고 AI에 어떻게 보면 일부 종속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직 완벽한 수준이 아닙니다. 당연히 네. 아니고요. 그래서 100% 신뢰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게 누가 어떤 데이터로 AI를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향적인 데이터로 학습이 된 경우에는 차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가 예전에 구글에서 이미지 분석 AI의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하얀 손이 체온계를 들고 있는 사진 이걸 네. 이제 AI에게 분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에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AI가 답변을 하는데 이 원래 사진에서는 손과 체온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누가 이 손을 흑인처럼 색깔을 까맣게 바꾸고 똑같은 사진을 올렸어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손에 든 게 체온계가 아니라 총이다. 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흑인은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 혹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 데이터의 편향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굉장히 균형 잡힌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만드는 거다. 결론적으로는 AI 자체가 아니라 AI를 만드는 사람의 윤리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간이 AI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AI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앞으로 관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스포츠 기술 혁신 뒤편에서는 AI 관련 기업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삼성과 미국 구글, 인텔 등 기업들이 최첨단 AI 신기술 선보였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술 올림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림픽 현장에서는 치열한 기술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림픽의 공식 휴대폰 후원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시상식 할 때 원래 선수들이 휴대폰 못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상식 장면에서 이렇게 휴대폰 전달받아서 셀카 찍는 모습 아마 많이 보셨을 네네. 텐데요. 그게 이제 삼성의 휴대폰입니다. 이제 그렇게 선수단 전원에게 AI가 탑재된 휴대폰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실시간 통번역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올림픽이다 보니 이제 각 국가의 선수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친해질 수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AI의 실시간 통역, 번역 이 기술을 활용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장 현장에 사용되는 다양한 이제 기술, 인텔과 같은 기업들이 정말 잘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전 세계의 영상을 송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이런 온라인 송출과 클라우드 기술은 중국의 알리바바가 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장으로서 올림픽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파리 올림픽은 AI가 스포츠계에 어떤 미래를 가져주냐를 이제 보여준 것 같은데 지금 시간 한 30초 미만으로 남았는데 AI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요거 하나는 준비해야 된다. 한 줄로 말씀하십니다. AI의 시대는 줏대가 중요하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용할지는 나의 의견, 나의 줏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심지 하나를 잘 가지고 가신다면 안전한 AI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3살 다솔이는 영아원에서 생활 중입니다. 부모님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다솔이 양육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분유 대신 성인용 두유를 주거나 때에 맞는 이유식을 하지 못해 영양 및 성장 발달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결국 건강에 이상이 감지되며 영아원으로 보호 조치된 다솔이. 또래들과 달리 말도 잘 못하고 편히 앉거나 서지도 못합니다. 더 힘든 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구토와 탈진이 반복된다는 건데요. 검사 결과 다솔이도 부모님과 같은 지적장애이며 구토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영아원 한쪽 작은 침대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다솔이. 아빠, 엄마의 손길 대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솔이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사실상 폭염경보 해당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무더위 열대야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내려가는 게 일시적이고요. 그친 뒤에 고습도에서 기온이 다시 오르기 때문에 여전히 무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늦은 밤까지 오겠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5에서 20mm, 영남 지역은 최대 40mm 가까이까지 오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 지방으로 소나기 오겠고요. 중부 지방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갑자기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불어날 수 있어서 접근 및 야영 자제해 주시고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으니까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늘 시간당 30mm, 내일도 역시 시간당 30mm 강도로 올 수 있겠고요. 영남권은 최대 50mm 정도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짙은 안개가 곳곳에 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도와 남부지방으로 안개가 짙을 걸로 보이고요. 해상의 안개는 여전히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2.9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송장악 청문회를 이달 중 모두 3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제기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최재형 목사의 탄핵 가짜뉴스 모의 의혹 등을 사기 탄핵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야당과 야당 보좌진, 언론인에 대한 검찰의 통신 조회에 대해 무차별적 통신 사찰이자 정치 사찰이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자신의 부상 등을 언급하며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강력히 비판한 데 이어 메달리스트 기자회견 불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협회 지시를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은 안 선수와의 갈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세영과 배드민턴 협회장이 오늘 따로 귀국한 가운데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파리올림픽 주요 이슈 화제들 짚어봅니다.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발언 내용도 내용이지만 작심 발언을 한 시점에도 제가 놀랐거든요. 꿈에도 그리던 올림픽 금메달 획득한 직후에,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환희에 차 있어야 할 시점에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 첫 올림픽이라고 하는 자기 생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떤 그 영광을 만끽하기보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떠올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안타까운 현실. 안타깝고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직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뭐 대표팀 은퇴 등 이런 억측적인 걸 말고요. 본질이지 않게 본인의 말한 대로 선수 관리하고 시스템 문제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선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가 대표고 또 올림픽을 앞둔 선수다 보니까 본인이 당한 부상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신 것처럼 아시안 게임에서 부상을 입었고 그 당시에 처음 진단은 한 뭐 2달 정도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하게 되면 충분히 경기하는 지장이 없을 거다. 그런데 이제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이른바 오진 문제도 발생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한 것이 오진이냐의 문제를 갖고 이제 뭐 앞으로 논쟁이 더 붙을 텐데 처음 진단한 것을 오진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 선수가 원래 굉장히 민감한 선수고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도 역시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일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몸 상태로 경기를 하고 싶은 건 선수로서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근데 이런 이제 장기적인 부상을 안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자기는 모든 변수에 대비해서 훈련을 했다고 해요. 분석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28년 만에 메달을 딴 것은 굉장한 건데 한편으로 이런 면에서 보면 선수가 납득하고 뭐 안심하고 만족할 만큼 대표팀이나 협회에서 부상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시스템 문제입니다. 대체로 이제 복식 선수에게 위주로 맞춰져 있고 또 단식 선수에게는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 본인이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좀 우리는 이제 감독 1명과 코치 5명이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남자 복식, 여자 복식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원하는 개인형 맞춤형 훈련은 지원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궁과 비교가 되죠. 양궁과 이제 뭐 정말 한국 양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 현대자동차가 막 투자하는 그래서 뭐 세밀한 것까지 신경 쓰는 것과는 아마 비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안세영 선수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선수가 운동한 방식으로 세계 최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배드민턴 협회라든가 우리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 선수의 목소리를 잘 들어는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이견은 있어요.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스타에 걸맞는 훈련 시스템을 갖춰줬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또 다른 시각도 좀 있나 보죠. 그런데 이제 또 대표팀이라고 하는 게 이 선수만 있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연령별 대표팀이라든가 사실 그 우리 경기 연맹이나 협회가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서 특정 선수에게 많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표팀의 형평성 그런 문제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논란을 빚고 한국에 오면 뭐 모든 걸 말하겠다고 하는 안세영 선수가 귀국해서는 뭐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에 전념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개인의 서운한 감정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해서 빨리 풀었어야 했어요. 근데 협회가 대화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본인은 기다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협회와 대화하고 소속팀과 논의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밝히겠다 그런 걸 봐서는 안세영 선수 본인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 이제 공항에 들어온 걸 봐서는 전체적으로 좋은 스타를 만들어서 28년 만에 큰 한마디로 제목을 찾았는데 이 선수를 뭐 지금 뭐 일부에서 뭐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하게 한다, 국가대표팀에 못 나가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억측들은 있는데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소통을 잘해서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또 뭐 개인 트레이너 문제 이런 것들 나오는데 협회에서는 뭐 지원을 할 만큼 했는데 그 트레이너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논란은 되겠지만 그 이 논란이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배드민턴 협회는 안세영 선수와 대화를 나눈 뒤에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조금 전 이제 귀국했는데 뭐 얘기가 좀 있었나요? 답변이 나왔나요? 네, 답변은 사실은 이게 좀 엇박자가 있는 것은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와도 됐는데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해명 보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들어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조금 좀 아쉬워요. 그래서 뭐 부상 관리나 오진 문제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지금부터 그 답변을 준비했다 그러는데 최고 선수의 몸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보고받지 않고 올림픽에 갔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코리아하우스에서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한체육회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오지 않았다. 반면에 이제 그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라고만 하지 나한테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다. 또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거기 나오지 말라고 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선수와 협회 또 선수와 대한체육회가 되지 않은 거거든요. 28년 만에 이런 정기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우리가 흔히 그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금메달을 슬픈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은 그 슬픈 금메달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우리 배드민턴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전기의 금메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회도 대한체육회도 문화체육관광부도 어느 때보다 정말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아주 미래로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선수들 다른 경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육상 최초로 올림픽 필드트랙 메달을 노리는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오늘 예선에 참가하고 있죠? 예, 조금 전 5시부터 이제 높이뛰기 예선에 출전을 했는데요. 네. 14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결여야 할 상대가 바심도 있고 또 요즘 갑자기 튀어나온 미국의 셀비 맥큐언이라는 선수도 있고 뉴질랜드의 해미시커 이런 쟁쟁한 선수들이 있는데 14번째 선수로 주자로 나와서 2m 15 1차 시기에 가뿐히 넘었고요. 2m 20도 가뿐히 넘은 상태입니다. 뭐 대략 봐서는 한 2m 25에서 한 2m 26, 7 정도 되면 그 결선 진출자들이 가려질 것 같거든요. 네. 지금으로 봐서는 결선은 무난할 것 같고 이제 본인이 그 가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2m 37을 넘어야 그 메달권에 들어갈 것 같다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본인의 최고 기록은 2m 36입니다. 네. 이 얘기는 자기의 개인 기록도 뛰어넘어서 올림픽 그 필드트랙의 첫 메달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자, 머리까지 빡빡 깎아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리오 올림픽 박인비 선수 금메달 이후 8년 만에 정상 탈환 노리는 여자 골프도 첫 라운드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적은 어떤가요? 네, 지금 뭐 1, 2라운드에서 일단 고진영 선수가 넬리 코다 선수하고 그 인러닝 선수하고 4시 55분에 출발을 했는데 네. 일단 첫 홀에서 보기를 범하면서 1오버 파로 조금 주춤한 상태예요. 뭐 전체적으로 공동 13위 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 선수 중에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는 김효주 선수입니다. 네. 첫 홀에서 버디를 잡아서 지금 공동 2위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뭐 아직 양희영 선수는 아직 그 출전하지 않았거든요. 6시 55분이니까 뭐 한 40분 정도 지나면 출전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첫 라운드 1, 2라운드에서는 코스를 보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남자 경기에서 보셨겠지만 르 골프 나시오날이라는 코스가 굉장히 좁고 페어웨이는 좁고 네. 러프는 깊고 그리고 굉장히 그 그린 역시 굉장히 듀레이션이 심해요. 그러니까 정교한 샷이 필요한데 지금 성적이 말해주는 것처럼 정교한 샷은 아무래도 김효주 선수가 세계 랭킹 가장 낮지만 가장 정교한 샷을 구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넬리 코다 선수라든가 뭐 지난 대회 우승한 선수하고 고진영 선수가 1, 2라운드를 같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넬리 코다 또 세계 랭킹 1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넬리 코다도 지금 사실 1오버팝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코스가 만만치 않아서 만만치 않은 코스에는 변수가 다양하다. 그러면 어떤 선수가 끝까지 살아남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뭐 당연히 4라운드까지 가는 거죠? 파이널 라운드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30주년 맞은 태권도. 네. 오늘부터 이제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기량이 평준화돼서 우리 선수들 메달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1994년에 제103차 파리 IOC 총회에서 네.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태권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리 올림픽은
어떻게 보면 태권도가 처음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 역사적인 장소이면서 또 역사적인 해가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동안 뭐 국기 태권도 효자 종목 뭐 태권도 이러면서 시드니 대회부터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는 저희가 계속 금메달을 따왔어요. 네. 근데 도쿄 때 금메달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금메달 수도 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옛날엔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 올림픽 종목은 그 남녀 4개씩이기 때문에 8개만 있어요. 8개. 네, 예. 체급도 8체급만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남자 58kg급의 박태준 선수, 그다음에 여자 57kg급의 김유진 선수, 남자 80의 서건우 선수, 그다음에 여자 67kg 이상급의 이다빈 선수가 나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박태준 선수가 그 16강에서 베네수엘라 선수를 세트 스코어 2대0, 그러니까 1세트 12대 0, 2세트 12대 0,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지금 8강에 진출해 있거든요. 다음 상대는 이제 프랑스의 시리앙 라베 선수인데 이 선수를 이기면 4강에 가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근데 박태준 선수 사실은 좀 사연이 있어요. 네. 나가기 전에 장준 선수라고 하는 그 마지막 선수와 겨뤘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하다가 올림픽 평가전에서만 이겼습니다. 와, 그래요. 네, 그래서 진출을 했는데 또 지금 58kg급인데 이 선수의 체급은 원래 54kg급입니다. 와, 그래요. 네, 4kg를 올려서 그 되게 사실은 모험인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죠? 네, 예. 이 체급이 빠르면서도 또 그 한마디로 1kg, 2kg 무게마다 굉장히 파워가 다른 종목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박태준 선수가 잘해서 메달을 해주게 되면 지금 뭐 대한체육회 처음 갈 때 6개 메달 따고 15위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그 목표 달성을 초과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된 김에 뭐 태권도에서 한두 개 더 보태서 역대 최고 성적이 금메달 13개를 포함해서 32개를 딴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때보다 한 반 정도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네. 이 정도의 기량을 펼쳤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의 그 스포츠 수준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여자 골프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좀 많이 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여자 골프 사실 고진영 선배 세계 랭킹 1위 오래 했잖아요. 네. 좀 부진한 지가 한 1, 2년 되긴 됐지만 정말 최고의 샷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여기서 또 본래 실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 김효주 선수가 그랬잖아요. 뭐 올림픽에 메달에 3개 걸렸는데 우리 3명 출전해 있다. 1, 2, 3를 예, 하나씩 가지고 목에 걸고 아이디 카드 대신에 그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고 가고 싶다. 이거 굉장히 사실 좀 무서운 말이에요. 아이고 정말 우리 선수들 턱턱 튀는 얘기 가슴에 콱콱 와닿고요. 자, 그렇다면 메달의 길목에서 세계 최강 중국과 맞대결 펼치게 된 남녀 탁구 단체전 소식 전해주세요. 네, 조금 전 5시부터 남자 단체전을 8강전을 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필이면 꼭 중국이에요. 근데 그 4강전 갔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네. 8강전이니까 좀 그러네요. 네, 하필이면 너무 센 상황인데 제1단식에 나선 그 마룽 왕축신 선수를 조대성 장우신 선수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지면서 첫 단식 내줬고요. 두 번째 경기인 임종훈 선수가 판전동 선수하고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들어왔었는데 네.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자 단체전은 여기서 좀 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이제 그 뭐 신유빈 선수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 신유빈 선수가 거기는 4강전인가요? 예, 4강전입니다. 그 이은혜 선수 전지 선수가 이제 지난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에 준결승에 올라서 베이징 이후 16년 만에 메달 도전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이기면 은메달 확보하고 또 한 번만 이기면 또 뭐 지더라도 잠깐 지금 4강전이 누구하고 하는 거죠? 중국입니다. 여자. 거기도 중국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역시 만리장성이라고 봤을 때 네. 어쨌든 동메달을 노리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1승만 하면 네, 그 1승이라는 게 한 번 지더라도 그 다음에 그 다음 이기면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선수들 아까 이제 그 안세영 선수가 굉장히 좀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유빈 선수는 굉장히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행복할 수 있게 올림픽이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그 사이 성수대교 부근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군자교 2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더 가서 중랑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내부 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연희램프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성산램프부터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힙니다. 오산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긴 구간 막힙니다. 이후로 매송 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밀리고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야 정치권에선 가파른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 그리고 제2요구권 행사는 정치권에선 일상처럼 돼버렸습니다. 13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하면서 현 정국을 개탄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오늘 나오셨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13시간 넘게 마이크 앞에 서 계셨어요. 예. 정말 이런 질문 죄송합니다. 화장실은 좀 다녀오셨어요? 화장실은 제가 3번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21대 때는 화장실을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21대 때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저귀를 차고 하신 분들도 그거 본래 있었을 거고. 회장들 그 기업에서 마라톤 회의할 때 기저귀 차고 들어가거든요. 예.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국회법에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이다 보니까 예. 자세한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장이나 부의장들, 사회를 보시는 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 예. 화장실을 보내줄 때도 있고 안 보내줄 때도 있고 22대 때는 보내주셨습니다. 야, 그렇군요. 예. 안 보내줘서 기저귀를 찬 적도 있었다니 참 그렇군요.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김용태 의원님은 지난달 29일 아침 8시 반 필리버스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반대 토론이었습니다. 도입부가 인상적이었어요. 잠시 그때 발언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반대를 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포천시 가평군 주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본회의장 발언을 이렇게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발언으로 하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들게 된 현 정치권의 상황에 굉장히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니까 김용태 의원님이 제가 방송 기자 좀 오래 했잖아요. 예. 스피칭이 아주 좋군요. 아유, 예. 자, 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첫 번째 본회의장 발언이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송구스럽다. 정치권 상황이 개탄스럽다. 그런 말씀하신 취지 뭡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21대 국회가 최악이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22대 국회가 더 최악인 걸로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포천시 가평군 주민분들께서 젊은 의원인 저를 뽑아주신 배경에는 한번 대한민국 정치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21대 국회가 하지 못했던 정치의 기능을 복원시켜보자. 네.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렇게 제1당이 많은 다수당을 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의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도 피로감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아무래도 여야가 좀 협치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원하실 텐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도 그렇고요. 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도 그렇고요. 사실 한 발씩 양보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어진 권한들을 최대한 다 사용하고 있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좀 죄송스러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용태 의원님은 이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반대 토론 하셔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주로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시면서 반대 토론 준비하시면서 이제 방송사법 전반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방송사법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 KBS, MBC, 뭐 EBS는 논외라고 하더라도 이 두 방송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늘 제기돼 왔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야당이 정말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봐도 공정한 법안을 준비했더라면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응하고 같이 토론하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공정한 척하지만 야당에 유리한 이사진을 확보하기 위한, 결과적으로는 KBS와 MBC를 민주당에 장악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 오다 보니까 사실 여야 간에 이견이 많았죠. 그래서 당연히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EBS는 사실상 끼워넣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KBS, MBC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근데 EBS는 비교적 이러한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자유로웠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좀 공정해 보이려고 이 방송 3사를 같이 끼워넣기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EBS도 갖고 온 거 아닌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사법도 그렇고요. 최근에 있었던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발의될 그 민주당에서 또 발의한 13조 현금 산풀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왜 계속 민주당의 독주로 본회의에 올라오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국회는 여야 합의를 해왔던 합의제에 대한 관행이 있거든요. 상임위 운영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까지. 상임위 구성부터 그랬죠. 예, 상임위 구성부터. 근데 이번 22대 때는 이 합의제 관행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 아닐까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민주당 지지층들은 윤석열 정부는 사법 리스크가 없냐 이런 비판하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법 리스크, 최상병 순직 사건과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 분명히 있죠. 하지만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현직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늘 존재했었고, 우리는 지혜롭게 이걸 잘 풀어나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22대만 왜 여야 합의제 관행이 깨질까? 그거는 여야 이 초유의 헌정사상 제1당의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그걸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1인 정당으로 전락해버렸고, 어떻게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든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 총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 의원님 발언은 한때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기록을 경신하셨는데 그게 한 나흘 뒤에 서울 강남을 박수민 의원이 15시간 넘게 반대 토론 벌였습니다. 최장 시간 토론 좀 의식들 하십니까, 의원님들이? 의식을 이제는 안 하실 수가 없죠. 아, 그래요? 저도 했고 이제 박수민 의원도 길게 하시다 보니까 앞으로 혹시 또 필리버스터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박수민 의원께서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 정도 하면 되지 왜 꼭 13시간, 15시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맞습니다. 내용도 중요하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다 보니까 내가 조금 시간을 많이 때워줘야 한다는 의무감? 그런 의무감도 있고, 아무래도 이 시간을 가지고 의지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간 기록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무래도 젊은 의원들이 조금 더 부담을 느끼겠네요. 박수민 의원께서 저한테 미안하시다고 농담을 하시면서 저희 의원실에 수박 한 통 보내시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전혀 그럴 거 없다. 기록 깨진 대가로 수박을 받으셨군요. 근데 제가 또 기록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최장 시간을 최단 기간 내에 깨진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으로부터는 몇 년 안 되는군요. 한 2년 정도, 2, 3년 그렇군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박수민 의원 필리버스터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해주셨고, 또 보수주의자로서 이 시장 경제라든지 이 전반적인 경제 철학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서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자, 여당이 반대한 법안들은 대통령 제2요구 행사에 이어서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서 폐기되는 수순 거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잖아요. 자, 김용태 의원님께서는 이를 의회주의에 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상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부의 구성원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국민의 상식이나 이러한 법적 테두리를 입법 활동을 할 텐데 근데 의회주의자로서 이 법을 잘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과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의 다수당의 독주로 통과되고 그러면 의회주의자로서 역설적으로 네.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주의자가 오히려 그러니까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장치를 써달라고 건의하는 이 상황이 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당도 사실 저희가 충분히 여당과 대화를 통해서 현안들이라든지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을 쓸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우리 여야 모두 좀 자중해서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약간의 접점을 찾을 만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기미가 보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여야 정책위 의장이 만나서 민생 법안 예. 좀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예. 받고 여야 원내 사령탑, 여야 원내 대표죠. 이분들은 여야정 협의체 요 구성하는데 좀 공감대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이 이처럼 꼬인 전국 실타래 풀려면 여야가 민생입법을 민생입법 논의를 어디서 접점을 찾을 건가? 네. 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뭐 그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장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오늘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우연하게도 국회의장님하고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로 개원식도 못하고 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 한 건도 없다. 이거는 의장님한테도 굉장히 불행한 거고 국민들도 불행한 거고 우리가 좀 여야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법안들 특히 저희 추경 원내대표께서도 제안을 하셨지만 가령 뭐 간호사법이라든지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이러한 민생과 관련된 법안 특히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도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뭐 금투세라든지 이러한 현안들 많은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투세 법안에 같은 거는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고 그죠?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유연하게 여야가 좀 대처할 수 있는 법안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야당도 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민생 법안하고 쟁점 법안이라든지 쟁점 현안은 좀 투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와 정책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는 늘 싸우고 정쟁을 하고 할 땐 하더라도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만나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지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 측면에서의 여야가 기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이 각종 특검법 뭐 해병대원 특검법에 있어서는 뭐 여당 내에서도 해야 된다는 뭐 얘기도 있지만 여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등 어떤 그 대통령의 탄핵을 목표로 해서 한다고 여당 쪽에서는 또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치의 영역이니까 그런 부분은 쉽게 어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거니까 일단 진영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맞부딪히는 걸 일단 놔두면서 그렇지 않은 거는 투트랙으로 가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런 것도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싸우는 목적은 결국 국민을 위한 거니까요. 네네. 자. 상임위로 보면 지금 최전선은 법사위하고 과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보시니까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초선 의원으로서. 저는 역설적이게도 이제 법사위원장 분이나 과방위원장께서 잘못된 공명심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알리고 싶고 또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들한테 지지를 받고 싶고. 그럼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상 심리도 있고 그런 공명심에서 저는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들을 채택해서 망신도 주고 조롱도 하고요. 때로는 이 탄핵 청문회라는 거 정말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해 있고 실질적으로 탄핵 조사권을 하려면 탄핵 의결을 소출하게 되어 있는데 탄핵 청문이라는 약간은 좀 어떤
편법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는 탄핵 조사와도 같은 효과를 이뤄내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좀 이런 잘못된 공명심에서 시작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저는 좀 흠칫흠칫 놀랄 때가 다른 상임위 위원장들도 이제 그런 법사위원장처럼 하겠습니다. 뭐 이런 발언들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저는 이제 교육인데 교육위원장도 그럽니까? 가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을 이제 잠깐 하시는데 누구시더라? 저희 김영호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 저희 네네. 여당 의원들이 했는데 네네. 교육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여야가 이견이 있더라도 또 싸울 때 싸우더라도 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교육위 상황은 좀 대화를 중시하는 그런 거군요. 예. 자. 다음 질문이 교육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질문 넘어갈게요. 교육위도 근데 이제 16일 날 교육위와 복지위가 연석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이제 그러네요. 내일 교육위가 열어서 이제 청문회 의결을 할 텐데 그게 또 자칫 정쟁으로 안 흘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자칫 의사와 환자 간의 갈라치기를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여야 모두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태 의원님은 여당 최연소 초선이지만 벌써 많은 지도부 경험 쌓으셨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도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 놓고 여러 캠프에서 러브콜을 받으셨나요? 감사하게도 많은 선배분들이 그러면 이번 경선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이 비대위원이 다시 이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직접 선수가 돼서 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했고요. 두 번째로는 포천 가평 그리고 나아가서 경기 북부의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님은 원외 인사로 이준석 지도부에도 이제 합류하신 바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원외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런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애로점도 있다. 그래서 본인 경험에 비춰볼 때 원외 대표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소통하고 문제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일종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원내 의원들하고 더 많은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원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좋지 않은 감정들 갖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대표께서 저희 당 의원들 또 특히 야당 의원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하셔서 원내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고 또 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특검법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께서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게 해당 의원들에 대한 고민들 또 같이 공감하고 또 대화하고 때로 생각이 다를 때는 그런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많이 해주셨으면 아마 의원들도 대표를 많이 존중해 주실 거고 대표도 또 의원들 많이 존중해 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요번 당직 인선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정책위 의장이나 지명직 최고위원 많이 주목했잖아요. 저는 비서실장도 좀 주목했어요. 재선의 박정아 의원인데 옛날에 청와대 대변인부터 해가지고 여러 아주 경험이 풍부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좀 원외에 안착하는데 경험 있는 의원이나 경험 있는 인사가 좀 같이 보좌를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 관계를 긴장 관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뭐 친한이니 친윤이니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투톱이 그러니까 좀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부딪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이제 이른바 개파로 구분하는 시각이잖아요. 우리 김영태 의원님이 보시기에 국민의힘 현재 당내 개파의 현주소. 저는 적당한 긴장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민주당하고 지금 다를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과 생각과 개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갈등이 있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성숙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리더십이고 정치력일 텐데요. 그러한 역할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뭐 개파라든지 뭐 정파라든지 이걸 부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걸 그 존재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서로 아주 생산적인 시너지를 내면 된다. 예, 이런 좀 성숙하게 싸우셨으면 좋겠고. 네네. 예. 토론하고 그죠? 더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지명적 최고위원 주요 당직 인선 사실상 마무리했는데 네. 그래서 좀 안정적 토대를 마련했다. 혹자는 뭐 5대 4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한 대표가 안정적 당 운영하기 위한 체제는 구축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점진적인 변화를 좀 선택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최근에 뭐 정책위의장 인선을 놓고도 여러 가지 갈등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갈등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불안하고 이런 느낌이 드셨을 텐데 완만히 잘 해결됐다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지금 인선 자체가 점진적 변화, 그것도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당의 개혁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분들로 모셔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변화를 되게 강조하면서 대표가 됐는데 변화 분위기가 조금 감지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뭐 사무부총장 그다음에 수석 대변인들이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그 자체가 일단 국민들께서는 변화하려고 하는구나에 대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 정치라는 것이 사실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인지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당이 뭔가 좀 바뀌려고 이렇게 꿈틀꿈틀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한 대표가 뭐 중진을 비롯해서 소통 강화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최연소 초선 현역으로서 한 대표에게 이런 건 바란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잠깐 다른 방송에서 식사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5년 정도 정당 생활을 하면서 이 식사라는 것이 특히 여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야당은 뭐 조금 다른데 많은 분들하고 더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는 느낌이라면 여당은 정말 식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식구가 되었다라는 비로소 그럴 때 식사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중진 의원들 또 많은 의원들하고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당신들을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또 들어있는 거고 그 식사에 또 응했다라는 것은 이 의원들도 이제 대표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고 대표한테 또 관심도 가고 그러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반찬도 섞고 뭐 여러 가지 섞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의 원팀이 식구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 더 많은 의원들과 더 많은 당원분들하고 또 넘어서 또 국민들하고 야당 의원들하고도 많이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찬이 섞인다 그러니까 저는 왜 침이 섞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이런 건 내가 꼭 해내겠다. 한 말씀으로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치의 기능을 복원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초선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야당의 젊은 의원들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와 정책을 구분해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특히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과 좀 유연한 생각들 협치하는 생각들을 하려고 그런 대화의 장을 많이 마련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식사 또 뭐 술자리 뭐 아니면 티타임 가지려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침이 섞인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든 성배.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이 든 성배 박성배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
뭐 전국 2위 규모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회원들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대학생 연합 동아리 내부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투약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검찰에 따르면 최근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 씨,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범죄 사실의 요지는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동아리에서 만나서 마약을 구매 최대 10수차례 투약한 혐의입니다. 네. 이 가운데 30대 회장 A씨가 가장 핵심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카이스트 대학원생이다 이렇게 파악이 한때 됐었는데 카이스트에선 공식 부인을 했어요. 어떤 인물입니까? 이 회장 A 씨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대학원 진학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네. 카이스트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이 범행 당시에는 자 학교의 학생 신분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긴 다녔다는 얘기네요. 네, 예전에 다니긴 다녔다는 의미죠. 네. 이 A 씨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2018년 가을 학기에 카이스트 대학원생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2019년 가을 학기부터 휴학을 시작해서 장기간 복학을 하지 않아서 네. 2020년에 제적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A 씨는 마약 유통, 투약 관련 혐의 외에도 이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와, 이건 뭐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그 다음 질문이 안 되네요. 예, 다소 충격적이죠. 예. 자, 이번 사건이 적발되기 전에도 여러 이제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동아리가 처음엔 친목 수준이었는데 나중에 몸집을 불리면서 마약이 이제 오갔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썼던 건가요? 요즘에는 같은 학교 친구들끼리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예. 이 A 씨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에 2021년에 친목 목적의 동아리를 결성하는데 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홍보를 합니다. 네. 이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 호텔, 뮤직 페스티벌 등을 무료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를 했는데 그런 걸로 유인을 하는군요. 네네. 많은 대학생들이 한 번쯤은 이런 동아리에 가입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솔깃. 이 화려한 삶을 평소에는 못 살다고 하더라도 잠깐이나마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관련 인증샷도 게재하면서 이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풀렸다고 합니다. 이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 대학생들도 있었고 의대, 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 전문대학 진학 시험 응시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A 씨가 직접 면접을 봐서 회원을 모집했다고 해요. 면접 기준은 외모, 학벌, 집안 등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깐깐하게 심사를 했다고 하고 통장은 안 받대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약간 그 더티한 사업의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런 질문 드린 건데. 예. 기수별로 동아리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 서울의 아파트를 임차해서 여기서 나름대로 여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아지트로 적용되기도 하는 등 꽤 짜임새 있게 동아리를 운영해 왔대요. 그러다가 A 씨가 어느 순간부터 이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에게 액상 대마를 권유했는데 투약에 응한 이들 통상 대마 한번 접하기 시작하면 대마에서 끝나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 마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더 강한 많거든요. 걸로요? 예. 네. 대마는 입문 마약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LSD, 케타민,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을 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투약 장소, 대학생들이 흔히 어울려서 놀만한 놀이공원, 뮤직 페스티벌, 고급 호텔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제주도, 태국 등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장소에서까지 마약을 투약했다고 합니다. 다만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A 씨가 동아리 설립 당시부터 마약 유통 자체를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11월에 A 씨 자신도 호기심으로 마약을 처음 접했는데 이후에 가깝게 지내던 동아리 임원진에게 권해서 확대된 것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 마약 이제 유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익 사업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는 거죠. A 씨가 시간이 흐르면서 회원들에게 마약을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수익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A 씨가 1회 투약분 기준 약 10만 원의 이 마약을 임원진과 공동 구매를 합니다. 이 공동 구매한 마약을 일반 회원들에게 약 2배 가량으로 되팔았다고 해요. 거기서 돈을 남겼군요. 그렇죠. 일반 회원들 입장에서는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 찾기도 쉽지 않은데 이 동아리 회장이 마약을 파니까
쉽사리 돈을 내고 마약을 사서 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은 A 씨가 지난해에만 1,200만 원 가량의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이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범죄 수익을 박탈했는데 그 외에도 현금, 무통장 입금, 세탁된 코인 거래 등으로 마약을 훨씬 더 많이 구매했을 것으로 보고 아직 수사를 더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A 씨가 마약 판매, 유통, 투약, 권고까지 했다는 건데 이게 다 범죄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마약과 관련된 범죄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네. 첫째가 투약 단순 소지고, 둘째가 매매 알선이고, 셋째가 수출입 제조이며 넷째가 대량범입니다. 네. 투약 단순 소지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고 매매 알선도 처벌 대상인데 매매 알선의 죄가 투약 단순 소지의 죄보다 형량 자체가 더 높습니다. 네. 특히 A 씨의 경우에는 상습적이라고 할 수 있고 조직적 범행인 만큼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고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한 거죠. 유통에 대한 처벌이 소지나 단순 투약보다 처벌 형량 자체가 높습니다. 네네. 아마 일부 회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이 A 씨에 대한 관련 제보를 하거나 자발적 치료 의사를 밝혔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중요한 수사 협조 등은 마약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은 이른바 명문대 재학생들을 포함해서 대학생들에게 마약이 깊게 파고들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을 텐데. 네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 우리 사회 마약 범죄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반면에 검찰, 경찰이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양측이 치밀한 다툼을 이어나가고 있는 형상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사건이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흔히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동아리 내에서도 조직적으로 마약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네.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데 어울리는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보면 네. 죄의식 자체가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서 마약을 쉽사리 접하는 반면 이와 같은 경로로 마약을 투약할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 등 형량 자체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극히 자제해야 합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폭발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배보상 절차로 진통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한 대에서 발생한 불이 번져서 피해 차량만 100대가 넘고 100대가 넘어요. 네. 수백 세대가 단전 피해를 봤습니다. 자, 전기차 화재 피해 차량 100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 1일 오전에 인천 서구의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네. 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걸렸습니다. 또 화염으로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넘게 치솟으면서 네.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버리죠. 이에 따라서 나흘 넘게 여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고 뿐만 아니라 전기마저 끊기는 세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일부 세대는 화재로 날아든 분진이 온 집안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네. 어휴, 큰 사고였네요. 이게 전기차에 대한 약간 공포랄까 그런 게 생길 만한 그런 사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변호사님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됩니까? 소송이 아니라 당장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입주민들이 각자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 이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 보험 통해서 그리고 아파트도 단체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은 차량 피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날아든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 피해 보상만 하지 차량 피해 보상을 하지 않다 보니 아마 그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불만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사나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고 난 뒤에는 이 화재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을 하게 되는데 네네. 다만 이 화재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의 대물 배상 한도가 5억 원이랍니다. 지금 14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본 상황이라 턱없이 부족하죠. 네. 결국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 그래요? 이어서 화재 차주 보험사나 차주가 배상을 해주고 난 뒤에는 자동차 제조사나 배터리 업체 등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발화점이 정확히 어딘지 배터리인지 아니면 차량 자체 다른 결함 때문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구상 문제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화재 원인에 따라서 최종적인 책임의 귀속 주체가 판명될 텐데 문제는 이 전기차 화재가 화력이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화재로 차가 모두 타버려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 결함으로 그 원인이 확인만 된다면 이 벤츠 전기차의 보험사 또다시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 피해 입주민들 입장에서도 차주를 상대로 하기에는 자력이 부족해 보이고 네. 이 벤츠 제조사를 상대로 하기에는 입증을 해낼 수 있을지 확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형상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달리다가 불이 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떻게 시동을 걸다 한 것도 아니고 며칠 가만히 뒀는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황당하죠. 예. 예. 자, 그런데 차량 피해도 그렇지만 단수와 정전 또 집에 들어온 분진, 청소 비용까지 이런 것들도 보상 범위에 포함이 됩니까? 일단 차량 피해는 차치하고 네. 멀쩡히 있다가 생활 피해를 입은 많은 피해 입주민들이 있습니다. 네네. 나흘 넘게 이어진 단수와 정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분진 등으로 인한 집 청소 비용은 이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 보험으로 배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거주자들은 각종 가재 도구를 교체해야 하거든요. 네.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교체 비용은 화재 보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을 안게 됩니다. 이게 복잡하군요. 자, 피해자들이 보험사나 제조사 상대로 집단 소송 진행할 것 같아요. 집단 소송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 이유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면 차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벤츠 제조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거든요. 네. 차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봤자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개인이 배상해 줄 수 있는 자력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아주 부자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벤츠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야 할 텐데 물론 멀쩡히 서 있던 전기차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으니 이른 재점을 책임법에 따른 벤츠 제조사의 과실이 수정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벤츠 제조사가 다른 화재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면 패소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승소 그러니까 가능성을 쉽게 말해서 입증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특히 원고는 기본적인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 통상적인 사용 상황에서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냐 차량 결함 아니냐라는 주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즉 어느 단서 정도는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이 화재로 자동차가 전소해 버렸으니까 어떤 단서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벤츠 제조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어서 집단 소송을 결정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벤츠라는 이 어마어마한 다국적 기업이 얼마나 그런데 또 법률적으로 무장이 돼 있겠습니까? 벤츠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으로 자신들의 책임이 인정되면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결사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결사적으로 항변할 겁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기차 화재 사고 최근 점점 늘고 있어서 사실 공포도 커지고 있고 와 이게 전기차 시장 자체에도 어떤 판매나 네네. 이런 자체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튼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보완책 네. 이런 것도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총 160건이고 매해 화재 발생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확대 보급되고 있다는 방증인데 해외 예를 들어보면 영국은 이 전기차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폐쇄형 주차장과 스프링클러 등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뿐만 네네. 아니라 미국도 이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자동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관련된 법령 정비도 필요하고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90%까지만 충전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현재 낮아진답니다. 네네. 전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들 간의 약속 내지는 담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